핵심은 한 줄이었습니다. 선거 방식이 아니라 사업 구조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라고요. 물론 선거 방식도 바뀌면 좋겠죠.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2015년 2월 9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선언합니다. 전중을 폐지한다라고요. 1954년 설립 이래 60년 만의 대개혁. 전후 농정의 근간이었던 쌀과 농협을 동시에 바꾸겠다.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만들겠다. 일본 언론은 대서특필했습니다. 야마시타 가츠히토 경제산업연구원의 연구원은 전후 최대의 정치 압력 단체인 농협의 개혁이 마침내 정치 의제에 올랐다고 평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일본 농업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조금 바뀌긴 했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일본이 실패했다는 게 아닙니다. 일본은 실패했지만 최소한의 큰 그림은 있었습니다. 한국은 농협자 확장 직선제 하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큰 그림을 가지고 실패했고 한국은 큰 그림을 이제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직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큰 그림이 없는 사이에 한국 농업의 운영체제가 조용히 해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체 그림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농협개혁에서 뭘 주목해야 될지 아마 그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본 JA와 한국 농협은 태생이 같습니다. 둘 다 전쟁 중 농민을 동원하고 물자를 관리하던 정치통제단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일본은 농업회를, 한국은 금융조합의 유산을 전외협동조합이라는 간판으로 갈아 끼우며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1961년 당시 정부는 경제사업을 하던 농업협동조합과 돈줄을 쥐고 있던 농업은행을 하나로 합쳐버립니다. 전 세계 협동조합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금융과 유통의 거대한 공영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일본이 은행 일도 같이 하는 협동조합이라면 한국은 아예 은행을 집어삼킨 협동조합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은 같지만은 약간 다른 측면도 있다는 뜻이죠. 오해는 말아줬으면 싫습니다. 농협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조를 만든 것은 정부였죠. 농협은 이 구조 안에서 합리적으로 움직인 것뿐이죠.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일본 농업은 1970년대부터 이미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에 쌀 생산량이 피크를 찍고 그때부터 감산 정책을 시작했죠. 그런데 같은 기간에 JA는 더 성장했습니다. 농업이 쇠퇴하는데 농업협동조합은 성장한다.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겸업농가의 농해소득과 농지전용 매각대금이 JA 계좌로 들어오면서 JA방크의 대금 잔액이 100조 엔, 한국 돈으로 900조 원 규모의 거대 금융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농민이 농사를 지어 번 돈이 아니라 농지를 팔아 번 돈으로 농협이 덩치를 키운 거죠. 농업은 축소되는 데 반해가지고 농업협동조합은 그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에 기생하는 역설이 펼쳐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돈이 농업에 융자되는 비율은 1에서 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농림중금이 월스트리트 등에서 운영하고 그 수익으로 연간 3천억 엔 정도를 JA그룹에 환원합니다. 경제사업은 만성적인 적자 구조이고 금융수익이 경제사업의 적자를 메워주는 구조인 거죠. 지난 편에서 본 한국농협과 판박이입니다. 우리나라 농협 금융지주의 총자산은 575조, 중앙회의 연간 1.5조 원 환원, 경제지주는 저수익, 구조가 똑같습니다. 야마시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EU에도 미국에도 농업을 위한 정치단체는 있다. 하지만 정치활동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체는 일본의 JA밖에 없다라고요. 한국 농협도 정확히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 둘뿐입니다. 구조가 같으면 문제도 같습니다. 그리고 해법의 실패 방식도 같을 수 있습니다. 아베 정권의 JA 계획에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세 개의 축을 동시에 밀어붙이면서 농업 정체의 정책 프레임까지 바꾸려 했죠. 첫 번째 축, 거버넌스, 전중의 해체입니다. 전중은 JA그룹의 정점에 있는데 우리로 치면 농협중앙회와 같은 존재입니다. 전국 지역 농협에 대한 강제 감사권과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이걸 없애고 전중을 일반 사단법인으로 격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지역 농협이 자율적으로 경쟁하고 혁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걸 하려면 전중의 권한을 약화시켜야만 했습니다. 둘째 축, 시장 경쟁, 전농의 주식회사화입니다. 전농은 우리로 치면 농협 경제지주 같은 것입니다. 비료시장 점유율 8할, 농약 농기계 6할을 가진 거대한 독점체입니다. 그런데 농협협동조합이란 이유로 독점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주식회사로 바꿔서 자재가격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셋째 축, 조직의 정체성, 준조합원 규모의 규제입니다.
준조합원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협의 금융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농업협동조합을 진짜 농업조직으로 돌려놓겠다는 거죠. 그런데 10년을 지나고 성적을 돌아보면 처참합니다. 세 개의 축 전부가 무력화됐습니다. 전중은 형식적으로 일반 사단 범위로 전환이 됐지만은 부가금은 종합조정료로 이름만 바꿔서 사실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감사 기능도 전중 출신 감사 범인이 그대로 맞습니다. 간판만 바꾸고 돈의 흐름은 그대로인 거죠. 전농은 주식회사가 안 됐습니다. 전농의 판단에 맡긴다고 했는데 누가 자기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겠습니까? 비료팔할 농약 6할의 독점체가 여전히 독점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협동조합이니까 독점금지법 제한을 안 받는 거죠. 실제로 한 지역 농협이 전농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비료를 구매했더니 3할이나 사뒀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협이 전국에 몇 곳이나 있을까요? 준조합원 규제는 5년 후 재검토로 미뤄졌고 그 5년이 지나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영구 연기죠. 그러니까 뒤로 미루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과 거의 비슷한 얘기죠. 배경이 흥미롭기도 합니다. 준조합원이 유지된다면 전중감사 폐지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 재해는 전중감사권을 형식적으로 내주고 준조합원이라는 실질을 지켰습니다. 아베는 체면을 가져갔고 재해는 실속을 가져갔습니다. 실패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한인프라가 없이 기존 조직의 권한만 줄였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개혁 실행을 개혁 대상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전중에게 그 개혁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준 많은 부분을 그렇게 만들어준 게 개혁을 실패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금융 경제 교차 보조 구조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정치적 공생 구조가 개혁을 흡수했습니다. 이 네 가지는 한국에도 전부 적용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한국이 일본보다 더 나쁜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한 세 가지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일본의 개혁은 전중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이었습니다. 위를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아래의 자율성을 키우겠다는 설계였죠. 한국의 농협조합장 직선제는 중앙회장의 민주적 정당성을 아주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농민들은 스스로 자기 조합장을 선택하니까 이걸 좋아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이거는 농협 중앙회의 권한을 아주 강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겁니다. 187만 표의 정당성을 가진 회장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을 주장할 수 있겠죠. 일본은 위를 약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마저도요. 한국은 위를 더 강하게 만들면서 아래가 알아서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걸까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지금처럼 농협 중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역 농협을 지원하는 구조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건지 사실 여기는 이 부분에서 좀 헷갈렸습니다. 많은 분들은 두 번째 개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서 사실 막혀버리겠더라고요. 제 상상의 한계일 수 있겠죠. 둘째는 큰 그림 자체가 없습니다. 아직은요.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2단계 개혁으로 밀어놨는데 1단계에서 중앙회장의 권한을 강화해버리고 나니까 2단계는 어떻게 설계할지 아니면 설계할 수 있을지 그걸 우려하는 거죠. 물론 이걸 설계하시는 분들은 다른 방안이 있겠죠. 그 방안을 저도 곧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동의할 수 있는 아니면 농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다 싶습니다. 일본은 거버넌스, 시장경쟁, 조직 정체성 세 축을 동시에 개혁을 하기 위해서 밀었고 간반 폐지와 TPP까지 연동시켰습니다. 실패했지만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만들겠다는 방향성은 분명하게 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국은 직선제 아직까지는 이게 전부고요. 시장 경쟁 의자는 없고 금융 경제 분리도 없고 살 정책 전환도 없고 산업 전환 프레임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아마 2단계에서 만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본은 3개의 화살을 쏘고 3개 다 빗나갔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1개의 화살만 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역을 다른 쪽으로 쏘고 있죠. 제가 봤을 땐 그렇다는 뜻이고요. 이걸 설계하시는 분들은 다른 묘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모멘텀이 소진될 위험이 있습니다. 직선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정치적 에너지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 통과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걸 끝내면 농협개혁했다는 성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더 어렵고 저항이 훨씬 큰 사업구조 개혁까지 밀어붙일 동력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다음 정보로 넘어갈까요? 일본은 큰 그림을 가지고도 실패했습니다. 한국은 아직은 그 그림을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기보다는 일본이 실패하기 이전 단계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가 일본이라는 거울입니다. 직선제 하나만 바꾸고 나머지를 2단계에 맡기는 동안 한국 농업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부터가 정말 중요한 얘기고 하고 싶은 얘기죠.
정자는 바이엘, 농약 원재는 바스프, 트랙터의 두뇌는 존 디어, 스마트팜 지어 시스템은 네덜란드의 프리바, 관계기술은 이스라엘의 네타핌. 한국 농업의 운영체제는 이미 한국의 것이 아닙니다. 크린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농민 93만 명이 가입한 팜모닝을 운영하는 한국 대표 스타트업이었죠. 누적 투자액이 2,400억 정도, 한때 기업 가치가 8천억 원까지 갔습니다. 스마트팜 사업에서 농가시장 수익화에 구조적 한계를 만났고 결국 농산물 유통 중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편했었죠. 한국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에그테크 기업도 농가대상 기술 서비스에는 스케일업이 어려웠다는 구조적 사실, 살아남은 영역이 기술이 아니라 유통 중개였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정자도 보겠습니다. 한국은 한때 동아시아 최소 정자 강국이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로 핵심 기업들은 외국에 대부분 외곽됐고요. 이를 되살리기 위해 골든시드 프로젝트에 10년간 4,900억, 거의 5천억 가까이 들어갔죠. 그 이외에도 정자 산업에 투자된 돈이 아마 수조 원은 넘을 겁니다. 결과는 2022년 기준 한국 정자 시장은 세계 1%고요. 국내 1위 정자 기업인 농어바이오 매출액은 1,000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반면에 바이엘 정자 부분은 110억 달러입니다. 1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4,900억, 그러니까 수조 원을 넣었는데 한국 정자 산업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정부 R&D만으로는 절대 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시장이 작동해야 기업이 자랄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정자 개발에 수천억을 투자할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작동하지 않으면요. 농업의 반도체라고 부르면서 반도체 투자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넣고 시장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왜 정자 기업이 안 크냐고 묻는 거죠.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식량의 80%를 수입하는 나라가 식량을 생산하는 기술까지 수입에 의존하면 그건 이중종속입니다. 반도체에서는 ASML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국산 장비 개발에 투자합니다. 농업에서는 이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R&D에만 투자하고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시장을 어떻게 창출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나 생각은 아직까지 찾기는 어렵습니다. 제 관점에서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장에서 뛰는 지역 농협 중에서도 독자적으로 해보려는 것이 있습니다. 산지 직거래를 시도하고 로컬 브랜드를 만들려는 조합장도 있고요. 하지만 중앙의 유통출하 구조와 경영평가 지표가 그 시도를 가로막는다고 합니다. 지역 농협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혁신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농협을 그러니까 우리가 해체하거나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농협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농협을 안으로부터 바꾸려면 정치적으로 막힙니다. 농협 밖에 그러니까 길을 내야만이 농협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 농협을 위해서도 좋은 일인 거죠.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할지 저는 4가지 정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게 완전한 건 아니고요. 저도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하나는 보조금을 바우처로입니다. 지금 농협을 통해서 자재를 사야 보조금이 붙습니다. 이걸 바우처로 바꾸면 농가가 어디서 자재를 사든 동일한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라 농민에게 어디서 살지 결정할 권리를 돌려주자는 겁니다. 둘째는 영농자금 금리 보조를 금융사 중립을 하자는 겁니다. 농협이 농촌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건 사실입니다. 시중은행이 농촌지점을 철수하는 상황에서 농협이 버텨주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문제는 그 역할이 영원한 독점이어야 하느냐는 거죠. 정부가 영농자금의 2차 보전을 할 때 농협뿐 아니라 시중은행, 인터넷은행을 통해서도 같은 조건으로 받게 하면 어떨까요? 카카오뱅크에서 영농자금을 빌리고 정부 2차 보전을 받을 수 있다면 농협의 금융 독점은 자연스럽게 아마 약화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품목별 전문조합의 독립입니다. 1편에서 본 제스프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키위 하나로 세계 시장 점유율 33%. 개별 농협에서 독립이 어렵다면 품목별 마케팅 보드를 법인화해가지고 중앙의 통제권 밖에서 독자 브랜드와 수출 권한을 갖게 하는 겁니다. 한국 딸기도 한우도 이 경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교차 보조를 투명하게 하자는 거죠. 농협 경제사업의 단위별 독립 손익을 매년 공시하게 하면 어떨까요? 상장사 수준의 사업별 독립책산제를 하자는 겁니다. 농민의 재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다. 이 명분은 누구도 반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금융보조가 농협 경제주주 기업들에게 어떻게 지원되는지 알겠죠. 그럼 어디에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시장 구조를 바꾸는 4가지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 운영체제의 문제를 풀려면 2가지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5번째로 농업 데이터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농민의 생산 데이터와 유통 데이터는 농협의 폐쇄적인 시스템 안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우스에 찍히는 온습도 데이터, 여러분이 출하하는 물량과 가격 데이터, 지금은 많은 것들이 농협 서버에 들어갑니다. 민간 에그테크 기업이 혁신적 솔루션을 만들고 싶어도
데이터 접근이 어렵죠. 이 데이터를 정부 주도의 농업 데이터 커먼즈로 개방하면 어떨까요? API 형태로 민간에 열어주는 거죠. 농협이라는 앱스토어 안에서만 앱을 깔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개방형 시장에서 기술 경쟁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데이터가 열려야 기술 주권이 살아납니다. 여섯 번째는 농업혁신 샌드박스는 어떨까 싶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품목에 한해 가지고 농협 개통 구매하고 연계된 보조금 족쇄를 푸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면에서 민간업체 비료를 사도 보조금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농협을 통하지 않아도 민간의 혁신적인 자재와 서비스를 동일한 보조금 혜택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농협이 금융도 유통도 보험도 정책 집행도 전부 떠안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못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농협이 진짜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진짜 농협 계획을 위한 일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6가지를 전부 한다고 해도 충분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농업시장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기업을 키우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농민을 위한 농협개혁이라고 하면은 이건 대부분 농협 내부의 문제가 됩니다. 농협은 아마도 저항할 테고요. 그리고 국회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조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타협안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프레임을 바꿔야 합니다. 이건 농협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기술 주권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기술 주권, 배터리 소재 주권, AI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식량을 생산하는 기술의 주권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식량 안보를 위한 농업기술 주권 확보라고 하면은 농업계만의 의제가 아니게 됩니다. 산업부, 과기부, 기재부가 참여하고 다른 정치 역학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농협 얘기를 저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편에서는 물었습니다. 농민이 원하는 농협은 무엇인가라고요. 교섭력, 제값 판매, 리스크 분산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직선제는 이것과는 상당히 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었죠. 물론 다음 기획을 위한 하나의 첫 단추였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직선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요. 하지만 출발점에 서가지고 개혁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진짜 필요한 거는 선거 방식을 바꾸는 건 아니라 농업이 산업으로서 작동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농협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닌 세상을 만들자는 거죠. 소비자 여러분들도 내일 마트에서 사는 쌀, 토마토, 딸기, 돼지고기 이것들의 가격 안정과 안정적인 공급망 이 전부가 이 구조 안에 들어있습니다. 식량 가격은 여러분의 장바구니 문제이고 농업기술 주권은 이 나라의 경제안보 문제입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 좀 내주시고요. 우리나라 농업기술 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농협의 역할, 스타트업의 역할 그리고 정부의 역할까지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농업식 채널 지타의 남자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어버렸네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의존적 먹거리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사단법인 식량과 기후 KFC가 정책 대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와 농업에너지 전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